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5위 차에 들어온 K리그1 EPL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55회 차에는 K리그1 최종 라운드 일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낮 2시 50분까지 승무패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승무패 53회차에서 풋볼살롱 멤버십 로열 회원이신 삼랑님께서 1등에 적중이 되시면서 5천만 원이 넘는 상금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원 금액까지 보내와 주셔서 과분한 사랑을 느꼈는데 최근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승무패 1등에 적중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이변픽을 투폴 추천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투폴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풋볼살롱이 최종픽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살롱 코멘트에서 이변 뉘앙스를 잡아드린 경기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서 나만의 픽을 만드신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집착을 하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정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구매 내역인데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33.3배당 고배당 적중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본전픽 이 주력픽을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1300명 가까운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구매한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공유를 하신 픽들이 이렇게 실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과 적중의 기쁨을 나누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자료와 최종 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166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비용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개념으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풋볼살롱의 멤버십 체계가 원래는 노블레스와 로열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노블레스 등급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4,990원짜리 로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앞서 말씀을 드렸던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라는 유종임이 동기부여가 남아 있는데 현재 승점 46점이기 때문에 인천, 서울, 성남에게 추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에게 패배를 할 경우에는 서울에게 순위를 내주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인천 원정에서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을 하면서 체력을 아꼈고 의외로 젊은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면서 승점까지 따냈던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님의 아들인 김준호 선수 역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많았던 경기인데 어쨌든 최근 아챔 결승 포함해서 6경기 1승 1무 4패 이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6승 5무 8패, 원정에서 6승 5무 7패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의 성적이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홈 경기이다 보니까 홈 팬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신형 경차인 캐스퍼까지 경품으로 내걸면서 홈 팬들을 조금은 입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포항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오범석 선수가 은퇴식을 거행을 한다고 하는데 오범석 선수의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전력 투구를 조금은 예고를 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포항이 이번 경기에 전력을 조금은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수비수 그랜트와 골키퍼 이준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준 선수 대신 나온 조성훈 골키퍼가 인천전에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준 선수의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타면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포항을 꺾을 경우에는 포항을 제치고 7위로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 스타일상 설렁설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 역시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인 이태석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의 결장 공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직전 강원전에서 강원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득점에 실패를 했지만 조영욱, 팔로세비치, 나상호, 지동원, 강상진 같은 주요 공격진 모두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확실히 서울이 조금은 포항보다는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사실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지만 의외로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홈 경기에다가 순위 7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에게 패해서는 안 되는 경기입니다. 직전 인천전에서 김기동 감독이 대거 젊은 자원들을 투입을 하고도 인천과 무승부를 거뒀고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까지 되어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신광훈과 신진호가 인천전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후반에 투입된 강상우, 임상엽을 축으로 한 측면 공격까지 살아나 준다면 포항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서울 역시 이미 잔류를 확정을 했지만 포항을 꺾는다면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서울 역시 설렁설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방 공격 쪽에 조영욱, 나상호, 팔로세비치, 지동원, 중원의 기성용 등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서울이 좀 더 날카롭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울이 핵심 측면 수비수인 이태석 선수가 결장이 되는데 이태석 선수가 측면 수비수이긴 해도 이 공격 상황에서 중원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와 더불어서 좋은 왼발 킥을 활용을 해서 빌드업에도 참여를 하는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이태석 선수의 공백이 조금은 크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 역시 수비수 그랜트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그랜트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보여주는 뚝배기 옵션 한 방이 사라진 것도 포항이 고전할 수 있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포항은 이준 골키퍼 대신 인천전에서 골문을 지켰던 조성훈 골키퍼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골키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항의 김기동 감독과 서울의 안익수 감독 스타일상 마지막 경기 역시 굉장히 빡세게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팽팽했던 상대 전적을 고려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김기동, 안익수 두 감독 스타일상 서로 맞불을 놓는 난타전 구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과 성남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등 플레이오프를 확정을 했습니다. 성남전에서 승리를 거둬도 대전과 강등을 놓고 벌이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남전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8일 날 대전 원정 1차전을 치르고 12일 강릉에서 2차전을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성남전에서 전략을 노출한다거나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대전전에서 고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남전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최용수 감독이 수비 축구로 무실점 0대0 무승부를 이끌어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는 데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 경기에서 6승 8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1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성남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1패로 올 시즌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습니다. 승점 44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9위 서울과 승점이 같고 8위 인천, 7위 포항까지 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는 8승 5무 6패인데 원정에서는 3승 6무 9패로 성적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성남 역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 자원인 안진범 선수가 광주전에서 오버헤드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베테랑 김영광 골키퍼가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탄탄한 골문을 자랑을 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전 이후에 4일 뒤에 대전과 강등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의 최용수 감독이 대전과의 경기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용수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전에서 보여줬던 밀집 수비와 역습 그리고 임채민이나 김대우 같은 수비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 한 방을 조직적으로 가다듬는 데 시간을 할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공격력이 상주 상무 다음으로 가장 뛰어났던 팀이기 때문에 강원이 조재환, 고무열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이탈한 상황 속에서 맞불을 놓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전에서 대전과의 경기를 염두에 둔 수비 전술, 조직력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면 현재 성남의 공격력으로 강원의 수비를 뚫기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성남 또한 이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물론 순위 상승의 가능성으로 승리를 거두면 좋겠지만 강원이 작정하고 수비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 내려앉는다면 굳이 무리해서 득점을 노린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남의 김명관 골키퍼의 물오른 선방 능력을 고려를 했을 때 강원 역시 현재 공격력으로 성남의 수비를 뚫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루한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광주와 인천의 경기인데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 홈 경기이고 광주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홈팬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단 차원에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로 광주 팬들을 달리기 위해서 이 프론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선수들이 투지를 갖고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그래도 패배가 적은 광주이고 인천과의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우위이기 때문에 광주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광주가 특유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인천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선수가 성남전에서 나쁘지 않았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득점 찬스를 놓치면서 광주의 강등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 그래도 조나탄 선수가 들어오면서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조금은 살아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나탄 선수가 최근에 먹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존재감을 발휘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격수 김주공 선수가 시즌 막판에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부상 여파로 나서지 못하면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포항전에서 이 풀 스쿼드를 가동을 했는데 아쉽게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조금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시즌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점 46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는데 7위 포항과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광주전에서 승점을 획득을 할 경우에는 포항이 서울에게 더
덜미가 잡혔을 때 순위 상승의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습니다. 올 시즌 광주에게 상대 전적에서 열세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 또한 제 아무리 광주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는 하나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풀타임을 활약을 했지만 슈팅을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공격수 김현 선수가 최근에 좋았지만 부상 여파로 포항전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김현 선수마저 나오지 못한다면 인천이 이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김도혁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광주가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구단 차원에서 사과문까지 올리면서 이 경기 유종의 미를 위해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인천은 직전 포항전에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을 했지만 무승부에 그치면서 조성환 감독님이 내년이 고민되는 경기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인터뷰 말미에 마지막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고생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고생한 선수들이 의미하는 선수들이 평소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선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주전에서 인천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면 광주가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골 감각이 떨어진 상황에서 김현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김도혁까지 징계로 빠지는 인천이기 때문에 직전 포항전에서의 체력 누수까지 감안을 한다면 광주가 오히려 투지가 불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역시 김주공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화력이 약화가 되어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선수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조나탄 선수가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2승을 거뒀던 광주이기 때문에 인천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인천의 경기는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첼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데 첼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2패를 당하면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A매치를 제외하고는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2선 공격 자원인 보엔 선수와 벤라마, 포르나스 같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락세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뒤에 디나모 자그레브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를 치르지만 이미 웨스트햄은 조 1위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첼시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 오그부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의 뚝배기 옵션이 조금은 사라진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백 크레스웰 선수까지 최근에 결장이 되면서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것이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최근에 부상자가 속출이 되면서 중원 공백이 상당히 큰데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와 캉테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찰로바 선수를 와포드전에서 투엘 감독이 미드필더로 올렸는데 그 찰로바 선수마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원이 상당히 헐거워져 있는 것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100% 컨디션이 아니고 최근에 첼시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좋았던 것은 양쪽 윙백의 활약이 좋았던 것인데 양쪽 윙백인 칠웰 선수와 제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양쪽 윙백이 자랑하는 공격력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제니트 원정을 떠나는데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와 승점이 12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이 제니트 원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제니트 원정을 떠나는데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와 승점이 12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이 제니트 원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일 뒤에 챔피언스 리그 제니트 원정을 떠나는데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와 승점이 12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이 제니트 원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 공격이 주된 득점 루트인데 그 말인즉슨 세트피스가 터지지 않으면 의외로 어려운 경기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2패를 당했던 팀들이 울버햄튼과 맨시티인데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없던 팀입니다. 따라서 울버햄튼과 맨시티 수준으로 세트피스 수비력이 좋은 첼시를 상대로도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최근 안토니오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고 첼시 역시 공격진들의 컨디션 저하 및 핵심 윙백 칠웰과 제임스 선수의 부상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컨디션 및 핵심 자원 이탈 등을 고려를 했을 때 많은 득점이 터질 것 같지는 않은 경기입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첼시의 근소한 우세가 점쳐지는데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생각해야 하는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은 이미 남은 유로파리그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조 1위를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첼시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첼시의 중원 공백을 고려를 했을 때 웨스트햄의 수책 라이스 3선 중원 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웨스트햄 또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최다 무승부가 2연무였다는 점에서 현재 웨스트햄이 1무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이변으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뉴캐슬과 번리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직전 노리치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직까지 첫 승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번리를 상대로는 최근에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있는 뉴캐슬이고 번리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번리를 상대로 2승을 거뒀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앞세운다면 뉴캐슬이 첫 승을 신고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스인 생 막시망 선수가 지난 시즌 번리를 상대로 2골 2도움으로 강했던 면모가 있고 칼럼 윌슨 선수 역시 2골 1도움으로 번리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번리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선발로 복귀를 한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전에서 선방 5개, 아스날전에서 선방 4개를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두브라브카 골키퍼이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뉴캐슬이 제공권이 13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위를 달리고 있는 번리를 상대로 제공권에서 조금은 열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5경기 1승 3무 1패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버햄튼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리그 8경기에서 1승 6무 1패로 무승부가 무려 6번이나 있었을 만큼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미드필더 웨스트우드 선수가 올버햄튼전에 징계로 나서지 못했는데 이 두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력 강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세트피스 수비는 약하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의외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홈구장인 터프 무어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뉴캐슬의 첫 승리 타이밍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번리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뉴캐슬이 번리를 상대로 최근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 특히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 리그 2차례 맞대결에서 뉴캐슬의 공격 에이스인 생 막시만과 칼럼 윌슨 같은 에이스들이 번리 킬러 면모를 보여준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의 공격이 먹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번리의 최대 강점이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뚝배기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올 시즌 수비력이 나쁜 것에 대비했을 때는 세트피스 수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번리가 세트피스 공격은 강하지만 세트피스 수비가 센 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뉴캐슬이 의외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복귀를 한 이후에 좋은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문이 한층 안정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번리가 원정에서 성적 및 공격, 수비 지표 모두 하락이 되는 점, 뉴캐슬이 번리 천적 면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뉴캐슬이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천적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경기에서 보는 이유는 번리라는 팀이 최근에 션다이시 감독 체제에서 이 몇 시즌간 베스트 라인업도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격수 막스 코르네 선수가 올 시즌 리옹에서 영입이 되면서 코르네 선수가 기존에 번리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 공격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공격수 코르네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 번리가 최근에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서 베스트 라인업에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공격 에이스인 생 막시만과 칼럼 윌슨이 최근에 번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익숙한 수비진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뉴캐슬의 시즌 첫 승을 바라보면서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최근에 양팀 모두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보시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사우스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레스터와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홈경기장에서는 2승 3무 1패로 원정에서의 1승 2무 4패보다 훨씬 더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수비력이 굉장히 상승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 6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6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많은 것이 사우스햄튼이고, 브라이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 1승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면이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베드나렉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 전력 준수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브라이튼과의 홈 4경기에서 3경기가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고, 브라이튼 역시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7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7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사우스햄튼과 성적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 역시 최전방 공격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공격수 무페이 선수가 웨스트햄전에서 8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브라이튼의 최다 연무가 3연무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3연속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랄라나 선수와 수비수 웹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웰백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최전방 공격에 고민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처한 상황과 고민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팀이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중심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그 14경기 득점이 13골로 똑같은 것이 그 증거이고,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최근에 그래도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무페이 선수가 오랜만에 웨스트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격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랄라나 선수와 수비수 웹스터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격수 웰백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최전방 공격에 고민이 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처한 상황과 고민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팀이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 중심에는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리그 14경기 득점이 13골로 똑같은 것이 그 증거이고 경기당 평균 한 골이 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최근에 그래도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무페이 선수가 오랜만에 웨스트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 면에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공격 상황에서 브라이튼은 철저히 지공과 패스를 통한 빌드업을 중시를 하는 반면에 사우스햄튼은 패스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간결한 빠른 다이렉트 플레이를 즐겨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은 비슷하지만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장자 면에서도 서로 비슷하게 수비와 중원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 모두 수비력이 좋은 점과 서로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무승부가 상당히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6무, 브라이튼이 7무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이 사우스햄튼의 홈에서 맞붙으면 최근에 4경기에서 3경기가 무승부가 나왔던 전적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가 짙게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강한 편이 아닌데 동시에 공격도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도 양팀 서로 득점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사우스햄튼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과 장신 공격수 브로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는 좀 더 강점을 보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올 시즌 들어서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능력이 지난 시즌만큼 날카롭지가 않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역시 여전히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대0, 1대1 정도가 예상이 되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사우스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골이 많이 터지지 않는 것이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12골로 최소 득점 3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울버햄튼이고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5경기 무득점, 히메네즈 선수가 2경기 무득점에 빠지면서 득점을 책임져줘야 될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5패로 최근에 열세에 빠져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2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리버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장기 부상자 외에 추가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 리그 9경기 성적을 따지고 봤을 때는 5승 3무 1패로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수비가 굉장히 강한 것이 울버햄튼이고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트피스 면에서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이 되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에버튼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이 3.57골이나 되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빈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 다름 아닌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무려 43골이나 넣고 있는 것이 리버풀이고 최근에 마네 선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살라 선수와 조타 선수의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살라와 조타가 활약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조타 선수는 친정팀이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과연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이 부상에서 모두 돌아오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리버풀이고 공격수 피르미누와 미드필더 케이타, 존스, 엘리엇 같은 장기 부상자 외에 추가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전 이후에 3일 뒤에 AC밀란 원정을 떠나지만 이미 챔피언스리그 조 1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정 면에서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버햄튼이 최근 리그 9경기 5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2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올 시즌 순위와 수비력에 비해서 득점력이 부족한 울버햄튼이고 최근에 황희찬과 히메네즈 선수의 득점포 침묵이 길어지면서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울버햄튼 원정 5경기에서 5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까지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고 세트피스 면에서는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고 반대로 리버풀이 세트피스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울버햄튼의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 저하에 비해서 리버풀의 주포 살라와 조타 선수의 골 감각이 너무나도 좋고 리버풀은 울버햄튼전 이후에 AC밀란 원정을 떠나지만 이미 조 1위를 확보를 한 입장에서 일정 면에서도 울버햄튼 원정이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